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후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중국 군함 110척이 제1도련 안에 갇혔다. 그렇다면 왜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대만 자신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국방부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순간부터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1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보 보고서에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7월 4일 대만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 우자오셰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한 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중앙통신사 CNN은 이를 보도하면서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우자오셰는 그 숫자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또 다른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직 해군대령이자 대만전략연구학회 연구원인 장징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함정 대부분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항구를 떠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바비였습니다.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해군이 시행하는 조치이며 미 해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타이베이가 이것을 정말 포위망이라고 믿었다면 왜 바로 그들의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에는 사흘 뒤 7월부터 9월까지가 원래 중국군의 연례훈련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고 설명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태풍과 훈련일 뿐이었다면 왜 바로 그 주에 중국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필리핀 상공으로 날려보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개의 층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11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동기에서는 타이베이와 베이징, 워싱턴 모두가 왜 그 숫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는 아직 아무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있지만 서태평양에서 실제로 무엇이 닥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군함 110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무기가 되었고 세 당사자 모두가 그 무기를 발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자오셰가 쓴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1도련을 따라 인민해방군 해군함정과 중국 해경선이 110척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갈라진 틈이 들리십니까? 해경선입니다. 해경선은 군함이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함정을 하나의 숫자로 합치는 것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수사적 선택입니다. 우자오셰는 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략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불량배는 외부에 뿌릴 돈은 너무 많지만 자기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없다. 이것은 정치의 언어입니다. 정보 보고서에는 형용사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전 캠페인에는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거의 어느 채널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던 비교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도련 주변에 약 100척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100척을 넘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110척을 넘었습니다. 7달 동안 100척에서 110척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폭증이 아닙니다. 직선에 가까운 증가입니다. 타이베이 자신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일 평균 40척에서 50척의 함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상 최고 기록의 거의 절반이 매일 존재하고 매년 반복되는 평시활동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는 부풀려졌습니다. 함정들은 태풍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훈련철이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한바탕 공포였고 우리는 불과 4분 만에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태풍과 훈련일 뿐이었다면 7월 6일 12시 1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 해군은 전략 핵잠수함 한 척이 모의탄도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자오셰가 직접 공개한 도표에 따르면 미사일은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필리핀 루손섬 북부 해안을 넘어간 뒤 나우루와 통가 사이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타이베이는 그것이 JL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개정보 분석가들은 JL 3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은 어느 기종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SIS는 7월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개방된 국제해역으로 발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를 경솔한 무력과시라고 불렀으며
작은 국가들과 그들의 취약한 생태계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측은 연례훈련에 포함된 통상적인 계획이며 관련 국가들의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발사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가 도착했고 세부 정보도 부족했으며 나머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네 나라가 모두 준수하는 기준보다 낮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이중 기준이자 패권적 사고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달력입니다. 같은 7월 6일 중국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상연합 2026이라는 이름의 중러 해군 훈련이 칭다오에서 개막했습니다. 호주와 피지는 수바에서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앙카라에서 열리는 네이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해양경비대 자격으로 참가한 림팩 훈련과도 시기가 겹쳤습니다. 잠수함 발사미사일 시험에는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사 날짜는 처음부터 작성되어 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달하기 위해 날짜가 선택된 메시지입니다. 베이징은 달력을 들여다봤고 그 위에 적힌 모든 일정을 확인했으며 그럼에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바로 그 주에 칭다오에 있었습니다. 하스에 따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러시아 국영 매체입니다. 모스크바는 발야그 순양함, 레즈키 호위함, 우파 디젤전기 잠수함과 구조함 한 척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구축함 2척, 호위함 1척, 위안급 잠수함 1척을 투입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대잠전, 방공, 실탄 사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태평양에서 공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베이징은 정확한 지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러시아는 거의 모든 군사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칭다오에 가져온 것은 순양함 한 척과 디젤 잠수함 한 척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력이 아닙니다. 존재감입니다. 모스크바는 칭다오에 함대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찍을 사진 한 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그 사진에는 실제 가치가 있습니다. 베이징에는 중국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스크바에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수렁에 빠졌음에도 여전히 아시아와 관련된 국가라는 증거가 됩니다. 서방은 오래전부터 베이징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베이징은 자신이 중립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촉구해 왔습니다. 어느 쪽도 자기 주장을 최종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그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진위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상의 절반을 숫자 하나를 놓고 논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애초부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숫자를 놓고 논쟁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밸리언트 실드 훈련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 가노야 공군기지에 타이폰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전과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에는 훈련이 끝난 뒤 이 체계가 일본에서 철수했습니다. 2026년에는 남았습니다. 일본 영토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관되며 9월 오리엔트 실드 훈련을 지나 10월 중순 무렵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푼은 SM-6과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토마호크 400발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전후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가 장거리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2024년부터 타이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군 매체는 이를 SM-6으로 핵심 해상교통로를 봉쇄하려는 미국 제1도련 억제체계의 핵심 고리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 전체에서 봉쇄라는 단어가 정확한 의미로 사용된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입니다.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3,800km에서 4,800km에 이르는 도련을 봉쇄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미야코 해협의 폭은 약 250km입니다. 바시 해협은 약 60해리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함정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횟수는 1,000회를 넘었습니다. 통과할 때마다 일본과 미국이 추적했습니다. 추적한 것입니다.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련이 봉쇄됐다는 제목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중국의 약점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최전선 보급함은 약 9척뿐입니다. 타입 903의 이 한 척은 약 2주 동안 군함 2척에서 3척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함대는 누군가에게 포위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중국은 누군가가 설치한 함정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지도에 갇혀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어떨까요? 2025년과 2016년 동안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2개를 유지했습니다. 홍해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축함 한 척은 서태평양에 존재하지 않는 구축함 한 척입니다. 네이시온의 SM-6 생산 속도는 연간 약 125발입니다. 그 숫자로 2개의 고강도 전장을 동시에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핀시 연구소의 사랑 시도에 따르면 여기서 드러나는 신호는 미국이 더 좁고 군사화된 방어선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1도련입니다. 방금 제목의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 보이십니까? 도련을 봉쇄한다는 것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축소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기고 있는 곳에 요새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춘다면 저는 여전히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2016년 5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와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는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조한 법률 절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십시오. 대만은 일본과 필리핀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서로 겹치며 대만 동쪽 해역과도 겹칩니다. 베이징은 이례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별도의 법률 논평을 발표해 이 협상을 국제적 위법 행위이자 완전히 불법이며 무효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중국은 대만 동부 해역에서 이른바 특별해양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바로 우자오셰가 110이라는 숫자를 게시한 그날 슈사남이 이끄는 함정편대가 다이사남 편대와 교대해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요나구니섬 남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했고 처음으로 그 해역이 중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상을 끈 뒤에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제1도련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제1도련 내부에서 합법적인 당사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군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해경선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법률 문서를 통해서 이 해역과 관련된 모든 협상에 베이징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벽은 포탄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포탄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저는 왜 어느 국방부도 중국 함정 110척이 갇혔다고 말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제시하려 했던 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련 안에 누가 갇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지도 위에 누가 선을 그을 권리를 갖느냐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서 갇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당사자가 함께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함대가 갇혔다는 식의 제목을 본 적이 있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필리핀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환구시보의 기사를 읽고 그럴듯하다고 느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기술이며 언어만 바꾼 것입니다. 양쪽 모두 법률 분쟁을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바꿉니다. 생존의 위협은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 한 장보다 훨씬 쉽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 국방부는 2024년 기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약 600개의 탄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 앤서니 코튼 대장은 올해 3월 5일에서 중국이 이미 600개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뉴스타트 조약은 2026년 2월 5일 만료됐으며 후속 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을 구속하는 군비 통제 장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냉전 초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핵 보유국이
서로를 연결하는 어떠한 공동체계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략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핵 2차 보복 능력을 더 강하게 갖춘 국가가 반드시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 사용 문턱 아래에서 더 강경하게 행동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턱을 넘어 확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7월 6일의 미사일은 핵전쟁을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회색지대 행동을 허용하는 면허입니다. 해경선을 위한 면허입니다. 경계선을 위한 면허입니다. 법 집행 작전을 위한 면허입니다. 우자오셰가 직접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살라미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가 7월 4일 공개한 지도는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필리핀과 베트남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그 110척의 함정이 갇혔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 핵강국이 동시에 방어선을 축소하고 동시에 법적 주장을 확대하며 동시에 서로를 구속하는 조약을 단 하나도 갖지 않게 됐을 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최초의 국가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국가가 계산을 잘못하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9월까지는 중국군의 훈련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타이폰 체계는 10월 중순 무렵까지 일본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양 경계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세 흐름은 어디에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이런 영상이 오랫동안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